안녕하세요. 조수철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소아청소년 정신과입니다. 2014년 8월 31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년 퇴임을 하고 국군 수도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2021년 5월 1일부터 본 오츠카 회사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하고 함께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만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모든 기본 개념의 기본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전체로 생각하고 있는 건 네 가지 주요 주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두 번째가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 직원들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마지막 부분은 음악 얘기를 따로 제가 좀 뗐습니다. 워낙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이 부분은 따로 뗐는데, 물론 가족들 직원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가능하면 재미있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가지고 뭐 또 추가할 수도 있고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13가지 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하다. 아주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동의 정상 발달. 일단 정상 발달을 말씀드리고, 그 후에는 한 4시간에 걸쳐서 아이들이 자주 앓게 되는 정신적인 질환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4시간 끝나면은, 그 다음 시간에는 아동의 뇌 발달. 아마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동들을 키우시면서 어떻게 하면 뇌 발달을 조금 더 보람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은 청소년들의 정상 발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정상 발달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떤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강의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부모됨, 페어렌팅입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이죠. 부모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물론 개인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아주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어떤 자세는 갖추시는 게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들에게 제가 따로 특별하게 좀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렇지만 그래도 꿈을 좀 크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따로 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환자들을 보고 아동들을 보아온 게 거의 반세기에 달합니다. 거의 47, 8년이 되는데, 제 최종적인 결론은 그 어떠한 경우든지 아동들의 질환이 부모들의 사랑 결핍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랑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주제를 하나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독서의 중요성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아마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책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책에 있는 얘기들을 제 경험하고 조금 이렇게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책에도 없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모든 면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이게 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독서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독서의 중요성, 그러니까 부모의 독서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다들 자녀들이 책 읽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 자신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 그런 걸 따라할 아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델이 돼서 책을 읽고 그걸 아이들이 따라하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중간에 제가 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나 있거나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또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에 대한 개념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선 사전적인 정의는 아주 재미없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아무 탈 없이 정상적이고 튼튼함, 의식이나 사상이 바르고 진실함. 그러니까 이제 참 재미없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신체적인 면하고 정신적인 면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양쪽을 같이 의미를 둬야 된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기본 개념을 보면 헬스라 그러죠. 헬스라 그러는데, 이 영어 어원을 보면 헬스의 큰 어원은 전체라는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런 거죠. 전체라는 게 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9세기 이전 근대 서구의 주된 건강관을 보면 초기에는 신체적인 건강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건강하면 건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 질병이 없는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헬스와 디지즈죠. 신체적인 질환을 얘기할 때 디지즈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신체 개념의 건강이었고요. 그 조금 지나면서 19세기 중엽 이후의 건강과는 신체적인 면에 정신적인 면이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거 있죠.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합해져서 건강의 개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헬스가 있고, 왜 디지즈가 있고, 또 일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일리스는 이게 정신적인 게 포함될 때 일리스란 말을 씁니다. 흔히 그냥 디지즈, 일리스 하면 같은 그걸로 말로 쓰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생활 개념이 들어간 거죠.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입니다. 사회적 건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 지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생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관계가 어떠한가, 여기에 따라서 신체, 정신, 사회, 그래서 생활 개념이 포함이 된 것이죠. 그래서 디지즈, 신체적인 질환, 일리스 그러면 정신적인 게 포함된 거, 시크니스 그러면은 사회적인 건강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20세기의 건강과는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거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죠. 그죠? 웰빙입니다. 단순한 질병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한 살림,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는 건강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시지 못한가요? 이유는 아마 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 개념은 공식적인 개념이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대한 개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이게 이제 WHO에서 얘기하는 건강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웰빙입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 이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상태죠. 그죠? 행복해야 돼요.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의미를 아는 이런 그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제가 빨갛게 이렇게 영적 건강 이것도 포함을 시켰는데 이건 아직 공식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저는 이것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8년도에 WHO에서 스피리추얼 웰빙 영적 건강을 포함시켰다가 그 이듬해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잘했다가 왜 이렇게 포기를 했나 하는 거에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의학을 하면서 영적 건강을 얘기하기에는 좀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영적이라고 그러면 이건 뭐 종교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지 의학에서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고 아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포함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신체적인 건강인데 이것도 만만찮아요. 여러분들 아마 아주 쉽게 신체적 건강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어렵습니다. 신체를 보면 우선 신체 전체 몸의 기본적인 구조는 세포죠, 그죠?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수정란이 처음 생기는데 그때 그 정자의 경쟁률은 3, 4억 대 1쯤 되죠. 3, 4억 마리가 나와서 한 마리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자는 15,000대 1이 돼요. 그러니까 3억과 15,000을 곱하면은 4조 5천억 분의 1의 확률로 특정한 수정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죠, 그죠? 하나의 수정란에서 태어날 때까지 약 2조 개가 됩니다, 세포가. 그리고 어른이 되면 60 내지 100조 개의 세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보면 하나의 세포에서 2조 개의 세포가 될 때까지 그 어느 과정에서라도 장애가 있으면은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보면 뭐 잘나고 못나고 뭐 머리 좋고 나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이게 아주 기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체의 기본 구조는 세포죠.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개가 되고 개가 모이는 게 인간이 됩니다. 이 몸은 또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신체적인 건강이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세포가 100조 개인데 100조 개의 세포가 다 건강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알 수 없죠. 그죠? 세포 중에는 아마 이상한 짓을 하는 세포들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람이 몇십 명만 모여도 그 중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씩 생기기 마련인데 100조 개쯤 있으면 이 중에 뭐 일을 안 하는 놈 엉뚱한 세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은 또 그렇게 엉뚱한 세포로 하는 그런 세포에 대해서 그걸 또 조절하는,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란 어떤 세포를 얘기하느냐. 우선 크기가 일정하죠. 그죠? 세포는. 그 다음 개수가 또 일정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가 되고 일정한 개수가 되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죠. 자기 자리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세포와 긴밀한 연결망을 갖는다. 그리고 각 세포가 기능을 원활하게 해야 되고 또 세포가 할 일이 끝나면은 조용히 물러나죠. 세포가 대여섯 번 분열을 하고 나면 할 일이 끝나니까 죽게 되거든요. 세포의 자연사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이 6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건강한 세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병적인 세포는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암세포죠. 그죠? 아주 무서워져. 뭐 요즘 그냥 뭐 사망률 1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포의 특징은 통제를 벗어나죠. 끝없이 자라요. 모든 세포는 유전적인 통제를 받아가지고 일정한 개수가 되거나 일정한 크기가 되면 더 이상 자라서는 안 되죠. 근데 암세포는 막 자라죠. 그죠? 막 자라고 또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자리만 차지하고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데서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이가 되죠. 그죠? 다른 기관에 가서 그 기관에 가서도 또 다른 기관이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마비시키죠. 그죠? 결국 어떻게 되죠? 가만두면 죽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죠. 죽음으로써 자신도 죽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이런 과정으로 보면 자살하는 세포예요. 아주 어리석은 세포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암세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집단 내에서도 통제를 벗어난 인간은 안 되죠. 그죠?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암세포가
자리만 차지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 그죠? 이런 사람은 이제 직장에서 쳐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암세포의 교훈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죠. 이소성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정상적인 세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 자리에 있다고 그랬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간세포는 간에 위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장세포는 위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상적인 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선천기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간세포가 위장에 가 있거나 위장세포가 뇌에 가 있거나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면 그건 안 되죠. 그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리에 있어야지만 일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위장세포가 뇌에 가서 그 독한 산을 막 뿜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가 다 녹아버리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리에, 이것도 아마 직장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걸 거예요. 자기의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전공이 있으면은 그 전공에 맞게 자리 배치를 해야지 엉뚱한 데다 갖다 놓으면 못 하는 거죠. 그죠? 야구선수는 야구장에 있어야 야구를 하지, 야구선수를 축구장에 갖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세포를 이소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포프토시스죠. P는 발음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요. 아포토시스. 이게 세포의 자연사입니다. 세포의 죽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괴사고 다른 하나는 자연사입니다. 괴사는 이건 사고사예요. 죽을 때가 되질 않았는데 뭐 상처를 받거나 다치거나 하면 세포가 죽게 되죠. 그때가 이제 괴사고, 자연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입니다. 정상세포인 경우는 여기 세포의 위축, 막기포 형성 몇 가지 이렇게 써뒀는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아포토시스라는 말이 원뜻은 아포는 낙엽이에요. 그리고 토시스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끝난 세포는 아주 조용히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없어져 가는데, 그 모양이 꼭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여진다. 이래서 아포토시스라는 이름, 아주 낭만적인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자연사예요. 요게 이제 위의 모양은 저게 이제 자연사입니다. 모양이 아주 깨끗하게 저렇게 되죠. 아래쪽은 괴사예요. 저건 이제 사고로 인해서 세포가 죽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막 고름이 나고 열이 나고 막 그러죠. 그죠? 막 붓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세포가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내가 죽지 못하겠다는 저항이죠. 세포의 저항이에요. 그럴 때는 모양이 저렇게 이제 좀 지저분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세포의 자연사입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위축이 되죠. 시링키즈. 그 다음에, 막에 저렇게 블랩 같은 게 생기죠. 그죠? 물집 같은 게 생기고, 핵이 파괴가 그러면서 사구체가 생기면서, 대세포가, 저걸 이제, 먹어 치움으로써 세포가 이제, 자연사가 끝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이제 건강하셔야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100조 개의 세포가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특별한 증상이 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통해서 몸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자기한테 적절하게 맞는 운동, 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몸을 많이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떤 증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탈이 생겨서 질병이 생겨나려면 증상이 생기는데, 그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증상이 통증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고마운 증상이에요, 사실은. 통증이라고 하는 건 괴롭죠. 그죠? 괴롭지만 그거는 어디 잘못돼 있으니까 빨리 찾아내서 고치라고 하는 경고 사인이잖아요. 당신이 어디 병이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받아들여서, 평소에, 가지지 않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잘 체크를 해서, 조기에 질병을 잡아내도록 하는 이런 이제 자세를 갖춰야 되죠.